금융회사들이 디지털 뱅킹 트랜스포메이션을 뭔가 하고 있는데 하는 유형이라고 할까? 그런 패턴들이 이 6가지 정도로 아마 요약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디지털 역량 강화는 여러 가지 통계를 했지만 저는 이 통계를 꺼내왔습니다. 캡제민이 아마 잘 있는데 이 파란색 표시는 뭐냐면 각 영역 사이버 시큐리티, 클라우드, 분석, 웹, 모바일, 빅데이터 뭐 여러 가지 소위 디지털 기술 또는 4차 산업혁명의 여러 가지 기술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필요한 인력에 대한 수요가 얼마고 얼마큼 확충이 되어 있느냐는 표가 이 노란색 표예요. 즉 항상 수요는 많아요. 다 60% 이상 필요한데 채워지고 있느냐 하면 충분히 채워지지 못하고 있다. 이건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어느 회사도 디지털 인력이 남아돌아서 다른 데로 보내야 되겠다.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금년도, 내년도, 내후년도. 그래서 디지털 인생은 만성 수요 초과고 이런 점에서 웹에서 수요를 하고 밸류를 하지만 단만 말씀드리면 행내, 사내에 없는 디지털 인력은 밖에서 사오기가 쉽지 않아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니까. 안에서 시간이 걸려도 키워야 돼요. 그래서 국내 여러 지주회사, 금융지주를 포함한 회사들은 작년, 금년 열심히 디지털 인력, 기술 그런 역량들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많은 걸 하죠. 대학교의 맞춤형 교육을, 대학원이죠. 디지털 맞춤형 교육을 시켜서 사람들을 몇십 명씩 보내고 꾸준히 훈련을 시킨다든가 심지어는 전 직원의 뭐 한 20% 정도를 코딩용으로 양성한다든가 코딩이 디지털과 100%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디지털 마인드, IT 마인드를 갖게 한다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요새 애자일 뒤에 나오겠지만 소위 어떤 디지털 프로젝트들을 기민하게 테스트하고 또 롤오버 할 수 있는, 롤아웃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틀을 만들기 위한 기민한 조직, 뭐 애자일 형태의 또 조직을 가져간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런 일들을 하는데 이게 한 해 끝나고 이 해 다음에 뭐 완성이 되고 하는 일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어느 CEO, 금융 CEO에게 물어봐서 가장 어려운 파도가 뭐냐? 디지털과 관련해서 그러면 인재 확보라는 말을 할 거예요. 두 번째 거버넌스입니다. 거버넌스는 뭐 사실 굉장히 어려운 단어긴 한데 아까 대충 말씀드렸다고 보고요. 저는 그냥 디지털 운영과 관련된 체계의 모든 것이다. 의사소통과 실행의 체계의 모든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겠고요.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빨리 보여지는 것은 조직 계통일 거예요. 2017년 조금 되긴 했지만 이마케터에서 이런 통계가 나왔어요. 귀사에서 디지털을 담당하는 임원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1위 CIO 37%. CIO 맞죠? 네. 그 다음에 20%가 2위인데 CEO가 직접 하시고요. 그 다음에 COO가 13%, 그 다음에 디지털 오피서가 하는 부분이 9%예요. 지금은 이 비율이 많이 바뀌었겠지만 이 당시로 돌아가서 이 표를 보고 느끼는 것 한 가지 내지는 두 가지만 얘기해볼래요. 지금 현재 이게 2017년이니까 2019년으로 갔으면 CIO는 줄어들고 CDO는 늘어났을 거예요. 그러면 CIO가 제로는 안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보고 느끼는 건 CEO의 역할도 여전히 우리나라는 CEO가 실제 끌고 가는 경우는 마찬가지예요. 디지털은 워낙 임팩트가 커서 그죠? 그 다음에 전 조직에 미치는 앞으로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사실 CEO가 직접 챙기는 게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톱다운에서 나오는 그런 CEO로부터 나오는 그 리더십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게 이상한 게 아니고요. 그런 점에서 맞고요. 또 하나는 CIO가 지금은 많아요. CDO가 지금 더 많아지고 있지만 현재 이 상태에서 그러나 지금 이게 뭐 한 20%로 내려가고 CDO가 지금은 30~40%가 될 수도 있죠. 웬만한 데는 다 CDO가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CDO 조직만큼은 그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룰 수 없더라. 왜? 기존의 레거시가 움직이는 부분을 갑자기 다 없애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조직이나 특히 은행 경우도 그렇지만 기존의 것을 움직이는 그런 어떤 기존의 IT, 굳이 얘기한다면 그리고 디지털을 추진하는 부서가
사실은 협업이 돼야 되는데 때로는 아니라 매우 자주 컨플릭이 있을 수 있고 트러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프로젝트 들어가 보신 인턴분들은 아마 그걸 느끼실 거예요. 디지털에서 뭘 하자 하는데 무슨 소리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어디라고는 얘기 못하겠지만 지금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어디가? IT와 관련된 그게 디지털이든 아니면 기존의 하여튼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한 내부의 갈등이라고까지 하면 그렇지만 하여튼 서로 의견이 충돌될 수 있는 부분 그런 점에서 그 조직의 디지털은 CIO와 CDO가 같은 사람이면 제일 좋겠지만 그것도 안 돼요. 그냥 워낙 범위가 넓으니까 두 분이 다르다고 보고 두 분이 2인 삼각하지 않으면 그 조직은 잘 안 돼요. 거의 100% 틀림없습니다. 지금의 위리뱅크, 우리은행의 위리뱅크가 그만큼 올라올 수 있는 건 지금 현재가 얼마큼 성공적이나 이건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그래도 금융회사 중에서 그 정도 앱을 따로 만들고 그렇게 독자적으로 플랫폼 뱅킹처럼 가져가게끔 옴내는 CDO와 CIO가 같은 분이세요. 그래서 그래요. 그렇지 않았으면 모두 했을 수도 있어요. 그걸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디지털 가버넌스에서 중요한 거는 가버넌스도 그렇고요. 아까 말씀드린 어떤 보다 기민한 조직, 애자일도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다? 기술이다, 뭐 여러 가지 다 있겠지만 조직 문화예요. 협업하는 조직 문화. 그런데 대개는 이게 안 돼서 애자일에서 뭐 7, 8명이 스쿼드를 만들어서 열심히 뭔가를 만들었지만 그게 전사적으로, 전행적으로 펼쳐져서 롤아웃이 잘 안 돼요. 왜? 그건 그냥 실험실 환경에서 끝나고 나머지 임팩트가 별로 안 되는 경우,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점에서 조직 문화가 사실은 애자일의 가장 중요한 거고 거꾸로 얘기하면 방금 말씀드렸지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거버넌스 이슈는 결국은 기업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거버넌스가 바뀌기 어렵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세 번째는 디지털 기술을 어느 정도 습득이 됐으면 인력, 그 다음에 역량대 양성돼서 이건 뭔가 적용을 해야 돼요. 4차 산업혁명이라고 식상한 단어긴 하지만 거기서 얘기하는 그 모든 기술, 앞으로 나올 수도 있는 모든 기술들이 여기 다 있는 건 아니지만 있다고 보고요. 그 기술들이 지향하는 바는 사실은 고객에게, 내부 고객일 수도 있겠죠. 원하는 형태의 분석된 데이터를 끊임없이, 중단 없이, 심리스하게, 일관성 있게 전달해주는 일이고요. 그걸 통해서 뭔가 피드백을 받은 것을 다시 마케팅에 활용하는. 디지털 마케팅이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컨셉이잖아요. 이러기 위한 디지털 기술은 유용한 수단이에요. 도구예요. 굳이 얘기하자면 8가지 위에 써놓은 것 중에서 더 많지만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여러분들? 소비자 입장에서. 제가 금융 소비자예요. 이 박스 8개 중에서 뭐 한 가지만 고르면 어떤 게 될까요? 소셜, 모바일, 애널리틱스, 클라우드, 3D 프린팅, IoT, AI, 블록체인 중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제가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 한 가지만 제일 눈에 띄게 중요하다. 매일매일 일상에서. 어떤 거죠? 그래요, 모바일이에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테크니션들, 기술자들은 블록체인을 가지고 뭘 할까를 생각을 해요. 블록체인으로 뭘 하든지 말든지 만약에 그게 B2C로 소비자에게 와닿는 거라면 그런 상품과 그런 서비스라면 소비자가 보는 건 유일하게 뭐다? 스마트폰 화면이에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구현되는 모바일이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데 그 생각보다 중요한 만큼의 관심을 덜 받고 있다는 게 좀 불편하죠. 그래서 저는 이 모바일 뱅킹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통계는 비즈니스 인사이더 통계인데요. 이런 겁니다. 모바일 뱅킹으로만 거래한다. 미국 통계긴 합니다만 70%예요. 모바일 뱅킹 앱이 내 은행 거래의 주된 수단이라는 뜻이에요. 70%. 그 다음에 은행 계좌를 열기 전에 그 은행의 앱이 좋은지 편한지를 본다. 64%. 꽤 높죠. 서버다 이 은행 다른 은행으로 옮기겠다. 61%. 아시겠죠?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더 강해요. 그 이유는 뭘까요? 굳이 미국 은행들이 우리나라보다 사실은 좀 더 예민한데 정답이 하나는 있어요. 뭐죠? 우리나라 뱅킹 앱의 수준은 비교적 높아요. 은행보다. 그리고 은행보다 뱅킹이 훨씬 편합니다. 캐시 트랜잭션이 우리처럼 리얼타임 0.1초 내에 가는 경우는 적어요. 없어요. 거의. 그죠?
점에서 우리랑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런 점에서 더 잘해야 돼요. 그냥 고만고만하게 다 잘하니까 그 중에 더 잘하려면 훨씬 더 어렵죠. 사실 미국 뱅킹 앱들 제가 거의 다 봤는데 그 중에서 정말 잘한다고 하는 걸 뭐 열 몇 가지의 그 나이스한 앱 그런 기사들 많습니다. 읽어보면 우리는 이미 2년 전에 다 하고 있다. 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아니면 필요가 없다. 자기들 그 개인 수표를 갖다가 스캔해가지고 보낸다. 우리 그럴 일이 없죠. 개인 수표도 안 쓰거든요. 크레딧 카드 900원짜리 삼각김밥 먹어도 카드 긁는 거를 우리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편의점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일본 같으면 절대로 안 받을 거예요. 그 차이예요. 워낙 모바일 뱅킹, 인터넷 뱅킹, 스마트 뱅킹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서 생기는 어려움이 더 있어요. 왜냐하면 더 잘 만들기도 쉽지 않은데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어쨌든 2017년 7월 27일에 드디어 카카오뱅크가 넘버2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나왔지만 뭐 실제 현재 뭐 부동의 랭킹 1위고 실제 액티브 모바일 유저 수로 보면 뭐 비교가 안 될 정도의 탑 랭킹을 하고 있는 그런 앱이자 앱뱅크죠. 우리는 이걸 디지털 뱅크라고 해요. 또는 챌린저 뱅크라고 하고 사실 카카오뱅크 자체 다 쓰시나요? 웬만큼 안 쓰셔도 다 보시긴 하셨겠죠. 이 카카오뱅크가 사실은 어떤 임팩트를 준 거는 카카오뱅크 자체의 어떤 참신성, 완성도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것을 본 기존 시중은행들이 자극을 더 받은 거예요. 그게 사실은 임팩트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카카오뱅크보다 더 나은 앱을 만들어라는 게 그 당시 2년여 전에 CEO들의 오더였었어요. 뭐 신한도 마찬가지, IBK도 마찬가지, KB 다 마찬가지인데 신한 소리 그래서 나왔죠. 결국은 NH라든가 신한이라든가 이 몇 개 좀 잘 나가는 뱅킹 앱들이 카카오뱅크에서 영감, 그걸 베꼈다는 뜻이 아니고요. 자극을 받았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오늘날의 모바일 뱅킹 업그레이드된 수준은 카카오뱅크의 역할이 크다. 이 정도로 얘기하면 되겠네요. 이쯤에서 이제 올해도 곧 나오겠지만 해마다 환경 비즈니스에서 시중은행들의 앱을 조사해서 앱 순위를 매깁니다. 시중은행 앱 담당자들 굉장히 스트레스 받게 하는 이벤트인데요. 그렇겠죠. 잘하면 좋지만 이게 2018년도 순이에요. 신한, 하나, 우리, 국민, 농협이었습니다. NH. 작년 4월에 발표된 자료는 IBK, 신한, 우리, 농협, 하나, 꼴찌가 어디죠? 제가 다녔던 회의이에요. 이거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가도 비슷해요. 무슨 얘기냐면 일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이 앱의 편의성이라든가 보안성,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편의성을 포함한 뭐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는 접근성, 편의성, 직관성, 안전성 뭐 이런 식으로 봤는데 저는 좀 다르게 볼 겁니다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봤을 때 IBK 신한은행이 높은 편이고 제가 거의 대부분의 은행 앱을 강의 목적을 위해서 쓰지만 동의하는 바가 있어요. 국민이 낮은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요. 어쨌든 굉장히 신경 쓰이죠. 이제 올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 점에서 이런 이게 사실 근데 참 재미있는 게 900명 대상으로 했어요. 이게 통계는 900명이면 충분하다고 할 수는 있지만 이건 아닐 수도 있는 게요. 저같이 5개 은행을 다 쓰는 사람한테 평가를 하게 해야 돼요. 근데 이 900명이 이 5개 앱을 다 쓴 사람일 리가 없죠. 150명은 기업은행, 150명은 예를 들어 신한은행 이렇게 썼을 거라고요. 근데 그거는 페어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농구를 열심히 한 사람이 자기 농구 스코어, 축구를 열심히 한 사람이 축구 스코어를 매기고 그걸 비교해본다? 이건 애플 투 애플의 비교가 아니에요. 이 서베이를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기술의 챗봇입니다. 이 디지털 기술 중에 모바일 얘기를 했었고요. 챗봇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사실은 챗봇이 처음에 나온 거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렇죠? 시각장애인들이 앱을 열 방법이 없잖아요. 점자 앱이라는 건 제가 못 봤거든요, 아직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각장애인 분들만을 위한 건 아니지만 그분들을 위한 유용한 앱이 되겠다라고 해서 제 기억으로는 12년? 그때부터 이미 유럽계몽은행에서 앱이 나왔었어요. 그 이후로는 이제 이 자체의 어떤 효용성 때문에 뭐 굳이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뭐 지금은 하나의 패션, 대세가 되고 있는 어떤
텍스트 내지는 소리나는 뱅킹입니다. 첫 번. 우리은행의 소리나는 것이 아마 우리나라 최초의 소위 음성인식 뱅킹일 거예요. 초기 화면입니다. 지금은 조금 바뀌었는데 이것도 역시 바뀌기 전에 제가 캡처를 잘 떠나가지고 여러분께 업무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자, 보시면 제가 계좌가 있었을 때 지금은 없애버렸습니다. 계좌 조회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계좌 조회하면 제가 돈은 얼마 없지만 거기 12만 8,500원이 나와야 되잖아요. 어떻게 대답을 했죠? 계좌 조회 기능은 계좌를 보여줘라고 공손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좌를 보여줘라고 안 하고 계좌는 얼마지? 내 계좌 잔고는 이렇게도 다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왜 꼭 약속 때려나듯이 내가 오른쪽으로 때리면 태권도 강화 자세로 너는 왼팔을 맞고 이거는 허리우드에서 액션 영화 찍을 때 시나리오 콘티에 나오는 얘기죠. 이런 것이 우리나라 최초 소리 뱅킹으로 통용이 됐어요. 그것도 한동안 1년여 넘게 제가 이런 강의를 하고 있는 동안에 지금은 바뀌었을 거예요. 신한은행에서 챗봇이 1단계 소울메이트를 거쳐서 2단계 업그레이드된 버전인 오로라가 나왔어요. 얼마 전까지의 버전입니다. 똑같이 했어요. 제가 계좌 잔액을 알려달라고. 계좌 잔액은 얼마지? 잘 나왔어요. 그래서 계좌 조회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계좌 조회를 하려면 인터넷 뱅킹을 누르든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잘 안 보이시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오로라라는 뱅킹도 어떤 특수한 예를 들어 잔액이 얼마지 하는 건 알아듣는데 그거보다 약간 변형된 문구를 잘 못 알아듣는 것들이 생겼어요. 계좌 조회를 못 알아듣었어요. 계좌 조회를 하려면 I 버튼을 누르고 직접 들어가래요.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보시면은 잘 안 보이시겠죠? 나중에 제가 이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보세요. 신한 소울 잔액조회 화면으로 가래요. 잔액조회. 그러니까 역시 이 신한에서 최근에 나온 오로라도 계좌조회, 잔액조회, 잔고조회, 잔고는 얼마지를 다는 인식을 못하고 지금은 좀 바뀌었어요. 바뀌기 직전 버전을 제가 펼쳐왔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바꾸면 되지. 아니요. 앱에서 한번 들어가서 열받거나 아니면 불편하면요. 다시는 웹에 안 들어가요. 저는 강의 목적을 위해서 버전 1이 잘 되지 않았으면 버전 2는 잘 됐나? 3을 됐나? 강의 목적을 위해서 보는 거고요.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인내심이 없어요. 아니다 그러면 안 쓰면 그만해요. 근육밖에 없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미국 통계 봤죠? 60 내지 70%가 앱이 어떠면 앱이 0 아니면 안 쓴다가 많잖아요. 우리나라도 그게 점점점 올라갈 거예요. 언제? 카카오나 토스나 뱅크샐러드가 주류 금융으로 점점 영향을 확대합니다. 아시겠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챗봇의 본질은 인공지능이 아니고요. 인공지능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검색입니다. 어떤 걸 검색해도 그 검색의 컨텍스트를 이해해서 원하는 답을 빨리 뿌려주는 게 좋은 거예요. 수목곡이 안 됩니다. 뭘 하고 얘기하면 뭘 원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챗봇이 많거든요. 그거 물어볼 거면 내가 너한테 질문을 안 했다라고 하는 대답들이 많아요. 그냥 차라리 전화를 걸거나 그냥 앱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기능을 버튼을 누르는 게 빠르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은행과 관련돼서 챗봇보다는 그냥 앱에 들어가서 누르는 게 아직은 편해요. 언제 그러냐? 차 안에서 할 수 없이 지금 10만 원을 안 보내면 난 모가지가 날라가. 뭐 그런 경우에 할 수 없이 내 잔고 열어줘 10만 원을 누구에게 보내줘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대로변에 길 가다 전철역에서 10만 원 어쩌고 하면 틀림없이 정신이 온전치 않은 사람을 볼 수도 있어요. 분명히 보이스 뱅킹은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가지고 그러나 또 휴일날 전화 걸면 콜센터 영업시간은 평일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는 안 듣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분명히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챗봇은 이런 로직 없이 그냥 열심히 멋진 엔진을 넣으면 되겠지? 아니요, 안 돼요. 그런 점에서 챗봇의 어떤 하나의 동전의 뒷면이라고도 할 수 있는 AI, 분석, 데이터 분석을 한다면 지금 뭐 그림에도 나왔지만 파이낸셜 서비스 영역에 AI 없는 게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접하시겠지만 뭐 굳이 로버드바이서 같은 증권업뿐만 아니라 뭐 챗봇 방금 얘기했지만 그런 것들 상품 같은 거 분석해서 추천해 주는 거 포함해서 디지털 마케팅 모든 것이 앞으로는 데이터와 데이터 AI 영역이에요. 원가를 줄이거나
아니면 아까 얘기한 그 사기 방지나 이런 걸 위해서 뭔가 이거 사기 거래, 혐의 거래 아닌가 막아주는 일 포함해서 그 다음에 이제까지 고객이 잘 못 들어보던 상품이나 또는 그런 서비스를 전혀 예기치 않은 좋은 아주 나이스한 방법으로 전해주는 오퍼해주는 그런 일에도 AI가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도에 가장 큰 토픽이 뭐냐 하면 역시 빅데이터에서 연결되는 여러 가지 데이터 애널리틱스와 그걸 또 싸우고 있는 AI 엔진들 이게 가장 클 거예요. 한 토픽만 얘기한다면 뒤에서 또 얘기해요. 사례를 들어야 되니까 JP 모건은 세계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큰 은행입니다. 거기서 2017년에 컨트랙트 인텔리전스라는 걸 만들었어요. 코인, 비트코인 아니고요. 컨트랙트 인텔리전스, 계약지능. 뭐냐면 JP모간은 기업금융도 거래를 많이 해요. 오히려 개인금융보다 JP모간은 기업금융이 훨씬 능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기업 대출을 할 때 여러 가지 약정서, 대출 계약서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건건이죠, 그죠? 소비자 예금은 다 표준 약관이에요, 똑같지만 대출 거래는 한 건 한 건이 스페시픽한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약서라든지 이런 서류들을 사람이 하나하나 일일이 보고 그거를 변호사한테 보내서 리뷰를 받아야 돼요. 혹시 쫑나는 게 문제 생기는 게 없는지. 근데 그거를 누가 해준다? 인공지능을 탑재한 머신 러닝을 하는 룰들이 또는 그런 시스템이 돌아가서 자기들 말로는 연간 36만 시간의 어떤 맨아워를 줄일 수 있다. 굉장히 큰 돈이겠죠? 그렇게 해서 운영한 지가 벌써 2년이 넘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챗봇이라든지 아니면 뭐 내부의 이 데이터 분석하는 게 대복의 업무뿐만 아니라 이렇게 내부의 업무 효율화를 하는 소위 그런 쪽에도 쓰일 일이 많고 오히려 그쪽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떡하면 고객밖에 생각을 안 하잖아요. 고객이 물론 제일 중요한데 안에서도 AI를 활용할 수 있는 영역들이 무지하게 많은 거고요. 그 사례가 JP모간의 코인입니다. 그 다음에 인구에 많이 회자되는 것이 또 블록체인이죠. 뭐 이걸 자세히 설명드릴 제가 지식이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현재까지 블록체인은 금융업에서 주로 지불 결제와 관련된 부분들, 그렇죠. 소위 세틀먼트라고 해서 결제와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이 시큐리티 부분, 보안 관련해서 이 완전성을 더 높이는 쪽으로 많이 사용되고요. 그런 점에서 같은 맥락이지만 사기, 혐의 거래를 방지하는 쪽. 그 다음에 무역금융은 아시다시피 신용장 개설서부터 시작해서 결제될 때까지 선박회사와 금융회사와 수출업자 간에 엮여있는 여러 가지 흐름들이 있어요. 비교적 스테이크홀더들이 많지 않으면서 서류가 많고, 그죠?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분명해야 돼요. 딱 맞는 업무가 바로 이 블록체인 이 기술이죠. 그래서 이런 류의 영역들이 보통 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부분인데, 금융 영역은 여기서 보시다시피 페이먼트 쪽이 많이 있을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파일럿 프로젝트를 포함한 프로젝트가 일어나는데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건 아니고요. 그거보다는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악사 피지는 악사는 아시다시피 프랑스의 세계 최대 보험사 중에 하나예요. 알리앙스라든가 하나 더 어디 있죠? 세계 3대 보험사 하면 아마 알리앙스가 들어갈 것 같고요. 악사도 들어갈 것 같고 나머지 하나가 있는 거예요. ING. 메트라이프도 크긴 한데, 하여튼 뭐, 4대, 5대 보험사 하면 다 들어가겠네요, 메트라이프까지. 어쨌든, 여기서는 뭘 했냐면, 우리가 비행기 탑승해요,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서. 그런데 연착을 할 경우가 많죠. 우린 뭐 2시간 연착은 쉽죠. 그래서 2시간보다 1초만 늦게 도착을 해도, 1유로를 내면 예를 들어서, 1유로였던가요? 네. 10유로였던 거 기억이 안 나는데. 100유로를 돌려주는 그런 시스템이었던 것 같아요, 피지는. 그래서 이거를 보통 같으면은 연착을 했다는 증명서라든가 비행기 탑승권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증명서가 있어야 돌려받잖아요. 그게 아니라 비행기 탑승하는 순간 이 고객이 인지가 돼서 2시간 1초 만에 내려서 소위 퀄리파이드 된 거죠. 100유로를 돌려받을 자격이 되면 저절로 그 보험 계좌, 개설한 계좌에 자기 계좌에 100유로가 들어오게 하는 뭐 그런 류의 시스템입니다. 일종의 트리거링을 하는 시스템인데 좀 더 비근한 예로는 교보생명이에요. 여기가 이거예요. 100만 원 이하의 실손보험을 굳이 의사의 그 진료기록 명세서라든가 약국의
뭐죠? 조제 관련된 서류가 있어요. 그런 약 이름하고 그 금액 나오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다 없이 그냥 병원에 갔다 약국 들렸다 나오면은 교보생명에 해당되는 실손보험에 트리거링이 돼서 12만 8천 원 오늘 검사받고 약 먹은 돈이 그중에 다는 아니겠죠. 공제하고 9만 8천 원이 나왔다든가 이런 식의 시스템들을 이미 운영을 하고 있고 점점 더 확대시킬 수 있는 것들이 블록체인, 주로 이더리움 베이스라고 들었는데 하여튼 그런 쪽으로 해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그 자체보다는 이런 스마트 컨트랙트를 포함한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큼 더 활용할 거냐가 키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오픈뱅킹은 앞으로 많은 강의를 들을 테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픈뱅킹, 다른 은행으로 남의 은행 계좌를 본다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결국은 테크 회사라든가 심지어 다른 금융회사 간에 협업을 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가 돼야 되고요. 그런 플랫폼이 돼야 된다는 말씀만 드리는 것으로 생각할게요. 그런 점에서 2012년에 프랑스의 크레디 아그리콜, 우리나라 같은 농협은행 같은 거예요. 거기서 굳이 가계부를 보는데 크레디 아그리콜 자체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 회사들이 만든 앱을 가지고도 자기 은행의 앱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이런 앱스토어 기능들, 은행이 만든 앱스토어예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핀테크와 은행의 협업, 콜라보레이션이 점점 더 활성화될 거예요. 아직 우리 이 수준이 안 갔죠. 그런 점에서 은행마다 플랫폼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은행 같으면 위비 플랫폼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제 만들었죠. 그 안에 위비토크라는 카카오톡보다 기능이 나쁘지도 않은 그런 기능. 문자 보낸 것 삭제하는 기능은 사실 여기가 먼저 들어가 있었어요. 날리는 기능이 있죠. 그 다음에 각종 빵집, 이 G마켓을 포함한 유통업체들과 제휴를 해서, 또는 극장과 제휴를 해서 뭔가 여러 가지 잡다하게 생활금융 플랫폼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유형이 있고요. 아예 플랫폼 사업자가 은행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보시다시피 알리페이라든가 텐센트가 인터넷 전문 은행, 무지하게 큰 은행들을 운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카카오나 앞으로 네이버의 라인뱅크가 나온다든가 이런 것들은 플랫폼 사업자가 특수도 마찬가지죠. 제일 편한 건 A죠. 원래부터 플랫폼의 경험에 능하고 기술력도 가지고 있고 손님도 꽤 많아요. 그런 사람이 그 여러 가지 생활 플랫폼, 생활 영역 중에 하나로 금융을 끼워넣는 거예요. 증권이든 은행이든 보험이든. 그건 그 중에 원 오브 댐이에요. 은행이 주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이익이 안 남아도 돼요. 뭐가 필요하다? 생태계의 완성이 필요한 거죠. 큰 빅픽처가. 그런 점에서 더 무서운 거예요. 본전이라도 하겠다. 심지어 약간 밑져도 하겠다는 생각을 하면 은행들은 금방 망하거든요. 기존 은행들은. 그런 점에서 A가 가장 파워풀한데 다행인 거는 은행들에게 뭐가 있죠? 라이선스가 그렇게 마음대로 주는 게 아니에요. 그 날이 저도 이제 사모은행이 아직 탄생하지 않았고 준비 중이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D유형, 저희가 프로젝트 한 바 있는 또 JB금융지주 같은 또는 지금 IBK와 같은 저희 앱을 만들고 또는 상품 서비스를 만드는 부분들을 상당수 소위 외주죠. 핀테크 회사라든지 테크 기업들 심지어 다른 금융사의 상품도 얹혀놓고 팔 수 있는 그런 마켓플레이스가 앱이나 플랫폼의 마켓플레이스가 되게 하는 그런 것이 궁극적인 모습이라고 하고요. 아직은 갈 길이 많다고 봐요. 그런 점에서 지금은 저희 플랫폼이피케이션, 플랫폼화 전쟁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CEO들의 신년사에 대부분의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디지털 글로벌이었는데요. 그 중에 글로벌은 요즘에 모든 은행들, 거의 대부분의 심지어 저축은행들까지 상당히 많은 진출을 합니다. 제가 아는 모저축은행은 선전 쪽에 자회사를 두고 거기서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가계대출을 해요. 약간 고리에 가까운 높은 금리에 가계대출을 합니다. 컨슈머 파이낸스라고 하는 건데 이런 걸 포함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디지털, 모바일 노하우 그런 시스템을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등등 이게 사실은 싱가포르에서 가장 잘 나간다는 또는 아시아를 포함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디지털을 잘한다고 하는 은행이 하나 있어요. 싱가포르에. 어디죠? DBS. 맞아요.
DBS가 하는 유형 중에 하나예요. DBS가 인도네시아나 인도에 진출을 하기 위해서 이런 모바일 뱅킹 전략을 쓰거든요. 그런 점에서 향후의 글로벌 진출은 디지털이 무기가 될 거라는 얘기고, 그런 점에서 디지털 경쟁이 또 귀추가 주목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여섯 번째가 어떻게 보면 금융회사, 특히 은행들이 디지털을 접하는 거의 궁극의 마지막 유형이 될 수 있어요. 뭐냐? 디지털 기업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디지털 첨단 기술과 인재를 그야말로 수없이, 여기까지 수천 명이에요. 우리나라 웬만한 은행의 규모가 IT 인력인 거죠. 그 인원들이 그게 뭐가 됐다. 블록체인, AI 포함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을 이용해서 상품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플랫폼을 이용해서 또 다른 제3의 서드파티 파트너들과 협업을 하는 그런 모습의 기술회사이면서 금융은 그 기술회사의 프로세스 안에 녹아있는 그저 하나의 중요한 영업인 거죠. 비즈니스인 거죠. 주객이 바뀐 거죠. 금융이, 은행이 있고 거기에 플랫폼이 있는 게 아니라 플랫폼 안에 금융이 원오브댐으로 얹혀지는 모습. 굉장히 은행으로 보면 나이트메어에 가까운 모습들을 이 미국과 영국과 유럽의 유수의 은행들은 그냥 그게 앞으로 갈 길이다 생각하고 미리 앞서서 솔선수범하고 있는 몇몇 은행들의 몇몇, 우리도 이제 이렇게 하겠다고 일단 말은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이렇게 가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 보시다시피 작년도에 이런 주요 은행들이 도대체 얼마나 투자를 했는가를 보면 그 말씀이 이해가 갈 거예요. 세계 최대죠. 자산 가치로 그렇습니다. 그런 은행들이 이게 얼마죠? 11.4빌리언이면 114억 달러를 뭐에다 쓴다? 핀테크. 소위 여기 말은 핀테크라고 썼지만 디지털이라고 번역을 하는 게 좋습니다. 114억 달러, 100억 달러, 90억 달러를 10억 달러가 1조가 좀 넘죠. 1.2조니까 이게 얼마입니까? 우리가 10여 조를 우리나라 IT 예산이 떠나서 커다란 금융지주의 1년 총 수익, 이익이 아니에요. 단기 수익이 아니라 벌어들이는 돈, 거기서 비용 써야 되는 벌어들이는 돈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아마 비용 빼도 몇 조일 거예요. 10조가 안 돼요. 비용을 빼면 한 7, 8조, 그죠? 거기서 개선 충당 쓰고 인건비 쓰고 이러는 거니까 영업 수익 정도가 아마 8, 9조, 10조 되는데 우리나라 대형은행의 영업 수익에 해당하는, 이익이 아니라 수익에 해당하는 돈을 뭐에다 쓴다? 디지털에 투자한다. 우리는 그 중에 일부 IT 예산을 쓰고요. 그 중에 일부를 디지털에 씁니다. 그래 놓고 목적은 외국에서 하는 것보다 더 나이스하게 하고 싶어 하죠.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아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죠? 돈이에요. 돈. 이게 금년도 탑10 디지털 금융 이슈예요. 사실은 거의 다 얘기했어요. 그죠? 고객 경험을 개선시켜야 되고 인공지능, 빅테크 금융 진입하는 데 따른 경쟁구도, 오픈뱅킹, 또 동전이 뒷면인 마이데이터, 클라우드, 블록체인, 에자일, 채널은 얘기 안 했지만 앞으로 온오프라인과 연계된 여러 가지 채널의 효율화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보안 얘기했고요. 지금 얘기한 것 중에 안 한 건 아니에요. 다 했고요.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남은 연수도 진행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오브 파이낸스 인더스트리, 그쪽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일 수도 있지만 예산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대고객과 관련된 경험을 개선하는 일이 사실은 목적이 돼야 돼요. 나머지는 수단이에요. 그죠? 고객에게 더 빨리, 편하게, 싸게, 더 낮은 값으로, 그죠? 재미도 있으면서 맞춤형으로 등등 해주는 일들을 앱을 통해서든지 웹을 통해서든지 그 다음에 ATM을 통해서든지 실제 대면 창구를 통해서든지 제공을 해줘야 돼요. 그런 점에서 은행들이 마찰, 그게 고객 불편함이에요. 불편함을 제거하는 그런 경험, 그게 다라는 거예요. 은행, 금융에서. 이 사람은 브래드 킹이에요. 유명한 뱅크 3.0의 저자기도 하고 모벤이라는 디지털 뱅크 창시자이기도 해요. 결론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 다 했고요. 디지털 서비스의 혁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요체가 기술
고객 경험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또 엉뚱한 데서 한번 결론을 내려봤어요.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이 뭘까요? 부제가. 답은 밑에 나와 있는데 이 책이 뭘까요? 이 사람은 누구고? 데카르트예요. 맞아요. 철학자죠. 책은 데카르트의 유명한 방법소설이에요. 그 사람이 한 유명한 얘기가 뭐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아, 거기까지만 하면 다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나는 생각한다 앞에 드비토가 있어요. 영어로 doubt, 의심하는 거예요. 라틴어는 주어를 안 쓰죠, 보통. 의심하고, 의심하는 나이기 때문에 생각을 하고 고민하는 거고요. 그래서 존재를 하는 거죠. 인식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요체는 지금 하고 있는 프로세스가, 지금 하고 있는 기술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애플리케이션들이 대개는 그렇게거니 하고 다음 진도를 못 나가는 경우도 많아요. 답습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점에서 의심을 해야 돼요. 아까 그 앱이 과연 맞는지, 소비자가 보는 게 그게 맞는 건지를 의심하는 거 없이 점프만 하죠. 새로운 기술. 그런데 실제 소비자가 보는 건 뭐라 그랬어요? 소비자가 보는 건 모바일 화면이에요. 99%. 2단에서 불안전한 상태로 날고 초음속으로 나르는 게 중요는 한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은 여기서 놀려요. 아시겠죠? 그래서 모바일을 좀 길게 얘기한 거고요. 이런 점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뭐냐? 소비자에 대한 궁금증을 우리의 의심으로 해결해주는 그 일련의 모든 것, 뭘 사용해서 using various digital technology and method.